우리의 삶에서 가족은 가장 소중한 안식처이자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라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고 사랑이라는 말이 감정적인 족쇄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당신도 가족 중 누군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마음 한구석이 저려온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자유를 발견한 한 사람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치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이자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그는 지옥과도 같았던 그곳에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위대한 통찰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복잡하고 아픈 가족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가족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성하다는 사회적 통념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감정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을 해방시킬 7가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지옥,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빅터 프랭클은 매일 아침 다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간수들은 그의 음식, 존엄성,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그 속에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당신도 당신의 집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가족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정말 서운하다는 익숙한 말 한마디에 당신의 계획을 전부 취소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는 너랑 말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나치조차 프랭클에게서 빼앗지 못했던 자유, 즉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선택할 자유를 스스로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이 되는 관계는 무조건 피하고 연을 끊으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독성을 당신의 내면을 단련시키는 연료로 사용하는 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도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내면적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형제가 넌 너무 이기적이야. 항상 내 생각만 하지 라고 쏘아붙일 때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방어하고 변명하고 혹은 죄책감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나는 내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형제의 말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당신 내면의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놀라운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적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내 몸은 통제할 수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당신의 가족은 감정적 협박으로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 당신의 내면적 가치,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고 존재할 당신의 권리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할 때 대답하기 전에 프랭클의 삶을 바꾸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선택할까?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피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존중심과 일치하는 반응은 무엇일까를 묻는 것입니다. 30살의 마리아를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부모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어머니는 며칠 동안 침묵으로 그녀를 벌하고 뼈 있는 말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발적인 수감자였습니다. 어느 날 프랭클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심한 마리아는 어머니의 이번 주엔 왜 못 오니? 예전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구나 라는 말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제 사랑이 순종으로 측정되는 이 관계의 패턴을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저의 결정이고 엄마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격노했고 소리쳤고 온갖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반항심이 아닌 자기애에 기반하여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놀랍게도 관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상호 존중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당신이 가족의 기대를 넘어서 당신만의 고유한 삶의 목적을 찾는 법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도 몰랐던 족쇄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단 한 번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제 프랭클의 두 번째 자유의 원칙을 만날 시간입니다. 얼어붙을 듯한 아우슈비츠의 막사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 빅터 프랭클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책 한 권을 마음속으로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그의 원고를 불태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이 세상에는 나만이 완수할 수 있는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그의 절대적인 신념까지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삶의 소명 혹은 사명이 있다. 각자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을 부여받는다. 그 누구도 그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의 삶은 반복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과업은 그것을 실현할 기회가 유일무이한 것처럼 그 자신도 유일무이하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족의 인정 혹은 비난의 목소리를 먼저 듣지 않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봐 이건 못해. 우리 가족은 그건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할 수 없어. 다른 도시로 이사가면 엄마가 슬퍼서 병이 날 거라고 해서 못 가. 이런 독이 든 말들이 당신의 입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혼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이임해 버렸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가족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균형을 찾으라고, 타협점을 찾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발견하고 가족의 고통마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연료로 전환시킬 만큼 강렬하게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예술 공부는 시간 낭비이며 그처럼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어머니가 다른 도시로 이사가면 병이 날 것이라고 협박할 때, 가족 전체가 그게 당연한 것이라며 당신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압박할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압박을 당신의 인격을 조각하고 타인의 기대 아래 숨겨진 진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끌로 사용할 기회입니다. 가업을 잇기 위해 18살 때부터 회사에서 일해온 28살의 카를로스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공허함 속에서 잠을 깼습니다. 그의 꿈은 교사였지만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교사는 돈을 못 벌며 가업을 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를로스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매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랭클의 고유한 사명 원칙을 적용한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이 더 후회스러울까? 가족을 실망시킨 것, 아니면 내 영혼을 배신한 것. 대답은 너무나 명확해서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카를로스는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룩하신 모든 것을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께 솔직해져야겠습니다. 제게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될 겁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느낍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책임감과 헌신을 제 길에 적용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요.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그를 배신자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카를로스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초기의 죄책감은 그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삶을 진정한 목적과 일치시켰을 때 솟아나는 바로 그 에너지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카를로스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훌륭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일할 때는 볼 수 없었던 그의 눈 속에 빛을 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당신이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프랭클의 죽음 연습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한 수감자들이 생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정확히 1년의 삶이 남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연습에는 가족의 판단도 사회의 기대도 없습니다. 오직 본질적인 것만 남습니다. 그 1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창조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기여를 남기시겠습니까? 매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적어보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대답하게 하십시오. 정신적 검열 없이 처음 몇 분 동안 당신이 적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길에 놓아둔 방해물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족이 사랑으로, 이장한 두려움으로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때, 당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할 때, 죄책감을 무기로 당신을 통제하려 할 때, 당신은 프랭글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자신이 질문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삶이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존재라는 선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당신이 겪는 모든 가족의 저항을 당신의 강점으로 바꿀 궁극적인 힘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강력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신 존재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떻게 모든 감정적 조종에서 당신을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지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다음에 나올 핵심 열쇠는 가족의 협박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당신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무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만약 1년의 시간만 남았다면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언급한 그 독이 든 말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훨씬 더 심각한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40대 중반을 넘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삶을 되찾지 않고 보내는 하루하루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프랭클은 40세의 나이에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장소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당신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데도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당신을 감정적인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하는데도 애들한테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이제 늙어서 내 꿈을 좇을 수 없어 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수년 동안 당신 자신의 삶에서 유령처럼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화를 낼 테니까 이사도, 이직도, 늘 원했던 공부도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이 속으로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딸이라고 믿으며 미소를 띤 채 이 모든 것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사랑으로 이장한 통제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성장하고 빛나고 당신의 목적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위장한 통제는 당신이 잡고 예측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인 자녀가 엄마는 여기 있어야 해,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하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자신의 삶을 사는 동안 당신이 그의 아이들을 공짜로 돌봐주기를 원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착취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이 나이에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네. 당신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해 라고 말할 때 그가 정말로 말하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이 그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희생자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의 지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보게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카르멘이라는 55세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시와 자녀들의 이기심 속에서 희생자라고 느끼며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프랭클의 원칙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얕보는 남편을 선택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 그의 옆에서 계속 잠을 잘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 그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오늘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자녀를 선택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부탁할 것이 있을 때만 거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당신은 그 패턴을 지속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카르멘은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녀가 받는 학대를 그녀의 탓으로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녀는 죄책감과 책임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죄책감은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책임은 내가 그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너의 반응을 선택할 힘은 너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카르멘은 제가 급진적 책임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모욕할 때 변명하거나 우는 대신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잔인하기를 선택했다. 나는 그의 잔인함을 흡수하지 않기를 선택한다. 자녀들이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으로 남도록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거야. 카르멘의 가족은 처음에는 더 큰 드라마로 반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희생자 역할을 그만둘 때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르멘은 자신에게 존재하는지 몰랐던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카르멘은 다른 사람의 드라마 속 조연이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카르멘은 가족과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남편은 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르멘이 더 이상 학대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그녀와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카르멘이 더 이상 이용당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카르멘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 존중감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프랭클의 책임 연습입니다. 당신의 가족 관계에서 당신을 아프게 하는 특정 상황, 늘 희생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2가지 버전을 써보십시오. 첫 번째 버전은 희생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모든 일,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방식, 그것이 불공평한지,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버전은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준 고통을 인정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바꾸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신에게서 힘을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당신에게 힘을 돌려줍니다. 희생자와 생존자의 차이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어떻게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는가에 있습니다.
희생자는 과거가 미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생존자는 과거를 발판 삼아 다른 미래를 창조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고통이 모든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고통은 우리를 서서히 파괴할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통은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기를 멈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고통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고통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고통,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고통, 그저 매일 당신의 영혼을 소진시킬 뿐인 고통을 말입니다. 당신은 원래 사랑은 아픈 거야, 가족은 다 복잡한 거야 라고 말하며 학대를 정당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고통이 당신을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당할 가치가 있는 고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 자신이나 삶에 대해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둘째,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셋째, 시간적 제한이 있거나 더 나은 무언가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반면 감당할 가치가 없는 고통은 당신을 소진시키고 성장 없이 원을 그리며 반복되고 당신의 최고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며 끝도 목적도 없습니다. 남편이 매일 당신에게 소리치고 무시하는데 당신이 그의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강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학대입니다. 성인 자녀가 당신을 하녀처럼 대하는데 나쁜 엄마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 행동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매일 갉아먹는 무례함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가치 있는 고통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파괴적인 고통은 경계가 없도록 가르칩니다. 건설적인 고통은 당신의 내면의 힘과 연결시켜줍니다. 독성 있는 고통은 당신의 개인적 가치와 단절시킵니다. 오늘 당장 파괴적인 고통과 가치 있는 고통을 구별하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해 보십시오. 프랭클의 3년 테스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이 상황이 앞으로 3년 동안 정확히 똑같이 계속된다면 나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될까? 아니면 더 상처받고 더 비통해하고 더 길 잃은 사람이 될까? 만약 정직한 대답이 더 상처받을 것 같다라면 당신은 가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놓아줄 권리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에게 스스로를 파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꽃 피우고 성장하고 평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무도 당신에게 허락해주지 않았을 이것을 제가 허락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성장 없는 고통만을 야기하는 관계를 놓아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가족에게서 멀어질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독성 있는 기대보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관계는 나를 파괴하고 있으며 나는 더 이상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지 않는 이 고통을 짊어질 의사가 없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순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감정적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학대를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여자는 함부로 대우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를 존중하는 여자입니다. 강한 여자는 목적 있는 희생과 의미 없는 자기 파괴를 구별하는 여자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감정적 생존임을 이해하는 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이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물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랭클은 이를 자기 초월이라 불렀고, 이 능력이 말 그대로 감정적인 삶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라고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감정적 조종 상황 안에 있을 때는 마치 미로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벽도, 막다른 골목도, 출구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그 상황 위로 날아올라 외부 관찰자처럼 자신을 내려다보는 법을 배우면 갑자기 전체 패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조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 자신의 자동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선택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레나라는 48세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20년 동안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평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엘레나의 결정에 대한 미묘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한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엘레나는 전화를 끊을 때마다 끔찍하고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엘레나는 프랭클의 자기 관찰 기법을 적용하여 만약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뭐라고 말해줄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죄책감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매 통화 후 경험했던 죄책감은 그녀가 나쁜 딸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녀가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늘 당신이 이 자기 관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할 구체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관점의 멈춤입니다. 가족 상황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압도당할 때마다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첫째, 하던 일을 멈추고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둘째,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라고 자문하십시오. 셋째, 미래의 나, 이미 치유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 나는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조언할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넷째,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인가? 아니면 과거의 조종 패턴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인가? 를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혼란스러운 감정이 아닌 명확함과 자기 존중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십시오. 이 기법은 당신에게 아마도 가족 생활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을 것, 즉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자유를 찾고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통찰은 우리에게 외부 상황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아픔과 혼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생존자이자 당신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우리의 삶에서 가족은 가장 소중한 안식처이자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라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고 사랑이라는 말이 감정적인 족쇄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당신도 가족 중 누군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마음 한구석이 저려온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자유를 발견한 한 사람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치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이자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그는 지옥과도 같았던 그곳에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위대한 통찰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복잡하고 아픈 가족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가족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성하다는 사회적 통념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감정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을 해방시킬 7가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지옥,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빅터 프랭클은 매일 아침 다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간수들은 그의 음식, 존엄성,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그 속에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당신도 당신의 집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가족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정말 서운하다는 익숙한 말 한마디에 당신의 계획을 전부 취소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는 너랑 말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나치조차 프랭클에게서 빼앗지 못했던 자유, 즉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선택할 자유를 스스로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이 되는 관계는 무조건 피하고 연을 끊으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독성을 당신의 내면을 단련시키는 연료로 사용하는 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도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내면적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형제가 넌 너무 이기적이야. 항상 내 생각만 하지 라고 쏘아붙일 때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방어하고 변명하고 혹은 죄책감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나는 내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형제의 말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당신 내면의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놀라운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적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내 몸은 통제할 수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당신의 가족은 감정적 협박으로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 당신의 내면적 가치,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고 존재할 당신의 권리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할 때 대답하기 전에 프랭클의 삶을 바꾸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선택할까?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피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존중심과 일치하는 반응은 무엇일까를 묻는 것입니다. 30살의 마리아를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부모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어머니는 며칠 동안 침묵으로 그녀를 벌하고 뼈 있는 말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발적인 수감자였습니다. 어느 날 프랭클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심한 마리아는 어머니의 이번 주엔 왜 못 오니? 예전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구나 라는 말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제 사랑이 순종으로 측정되는 이 관계의 패턴을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저의 결정이고 엄마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격노했고 소리쳤고 온갖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반항심이 아닌 자기애에 기반하여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놀랍게도 관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상호 존중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당신이 가족의 기대를 넘어서 당신만의 고유한 삶의 목적을 찾는 법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도 몰랐던 족쇄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단 한 번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제 프랭클의 두 번째 자유의 원칙을 만날 시간입니다. 얼어붙을 듯한 아우슈비츠의 막사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 빅터 프랭클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책 한 권을 마음속으로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그의 원고를 불태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이 세상에는 나만이 완수할 수 있는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그의 절대적인 신념까지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삶의 소명 혹은 사명이 있다. 각자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을 부여받는다. 그 누구도 그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의 삶은 반복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과업은 그것을 실현할 기회가 유일무이한 것처럼 그 자신도 유일무이하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족의 인정 혹은 비난의 목소리를 먼저 듣지 않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봐 이건 못해. 우리 가족은 그건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할 수 없어. 다른 도시로 이사가면 엄마가 슬퍼서 병이 날 거라고 해서 못 가. 이런 독이 든 말들이 당신의 입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혼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이임해 버렸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가족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균형을 찾으라고, 타협점을 찾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발견하고 가족의 고통마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연료로 전환시킬 만큼 강렬하게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예술 공부는 시간 낭비이며 그처럼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어머니가 다른 도시로 이사가면 병이 날 것이라고 협박할 때, 가족 전체가 그게 당연한 것이라며 당신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압박할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압박을 당신의 인격을 조각하고 타인의 기대 아래 숨겨진 진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끌로 사용할 기회입니다. 가업을 잇기 위해 18살 때부터 회사에서 일해온 28살의 카를로스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공허함 속에서 잠을 깼습니다. 그의 꿈은 교사였지만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교사는 돈을 못 벌며 가업을 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를로스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매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랭클의 고유한 사명 원칙을 적용한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이 더 후회스러울까? 가족을 실망시킨 것, 아니면 내 영혼을 배신한 것? 대답은 너무나 명확해서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카를로스는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룩하신 모든 것을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께 솔직해져야겠습니다. 제게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될 겁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느낍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책임감과 헌신을 제 길에 적용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요.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그를 배신자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카를로스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초기의 죄책감은 그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삶을 진정한 목적과 일치시켰을 때 솟아나는 바로 그 에너지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카를로스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훌륭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일할 때는 볼 수 없었던 그의 눈 속에 빛을 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당신이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프랭클의 죽음 연습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한 수감자들이 생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정확히 1년의 삶이 남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연습에는 가족의 판단도 사회의 기대도 없습니다. 오직 본질적인 것만 남습니다. 그 1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창조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기여를 남기시겠습니까? 매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적어보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대답하게 하십시오. 정신적 검열 없이 처음 몇 분 동안 당신이 적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길에 놓아둔 방해물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족이 사랑으로 이장한 두려움으로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때
당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할 때, 죄책감을 무기로 당신을 통제하려 할 때, 당신은 프랭글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자신이 질문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삶이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존재라는 선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당신이 겪는 모든 가족의 저항을 당신의 강점으로 바꿀 궁극적인 힘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강력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신 존재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떻게 모든 감정적 조종에서 당신을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지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다음에 나올 핵심 열쇠는 가족의 협박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당신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무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만약 1년의 시간만 남았다면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언급한 그 독이 든 말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훨씬 더 심각한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40대 중반을 넘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삶을 되찾지 않고 보내는 하루하루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프랭클은 40세의 나이에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장소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당신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데도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당신을 감정적인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하는데도 애들한테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이제 늙어서 내 꿈을 좇을 수 없어 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수년 동안 당신 자신의 삶에서 유령처럼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화를 낼 테니까 이사도, 이직도, 늘 원했던 공부도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이 속으로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딸이라고 믿으며 미소를 띤 채 이 모든 것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사랑으로 이장한 통제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성장하고 빛나고 당신의 목적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위장한 통제는 당신이 잡고 예측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인 자녀가 엄마는 여기 있어야 해,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하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자신의 삶을 사는 동안 당신이 그의 아이들을 공짜로 돌봐주기를 원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착취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이 나이에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네. 당신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해 라고 말할 때 그가 정말로 말하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이 그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희생자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의 지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보게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카르멘이라는 55세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시와 자녀들의 이기심 속에서 희생자라고 느끼며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프랭클의 원칙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얕보는 남편을 선택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 그의 옆에서 계속 잠을 잘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 그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오늘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자녀를 선택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부탁할 것이 있을 때만 거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당신은 그 패턴을 지속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카르멘은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녀가 받는 학대를 그녀의 탓으로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녀는 죄책감과 책임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죄책감은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책임은 내가 그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너의 반응을 선택할 힘은 너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카르멘은 제가 급진적 책임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모욕할 때 변명하거나 우는 대신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잔인하기를 선택했다. 나는 그의 잔인함을 흡수하지 않기를 선택한다. 자녀들이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으로 남도록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거야. 카르멘의 가족은 처음에는 더 큰 드라마로 반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희생자 역할을 그만둘 때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르멘은 자신에게 존재하는지 몰랐던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카르멘은 다른 사람의 드라마 속 조연이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카르멘은 가족과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남편은 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르멘이 더 이상 학대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그녀와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카르멘이 더 이상 이용당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카르멘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 존중감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프랭클의 책임 연습입니다. 당신의 가족 관계에서 당신을 아프게 하는 특정 상황, 늘 희생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2가지 버전을 써보십시오. 첫 번째 버전은 희생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모든 일,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방식, 그것이 불공평한지,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버전은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준 고통을 인정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바꾸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신에게서 힘을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당신에게 힘을 돌려줍니다. 희생자와 생존자의 차이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어떻게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는가에 있습니다. 희생자는 과거가 미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생존